자, 이제 어디를 펴시냐면은 15페이지를 펴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물권 총론 나오죠. 물권. 거기를 할 거예요. 여기가 기초예요. 자, 이제 설명 듣습니다. 물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물권법이 첫 번째 물권 총론이 있고요. 물권 강론이 있어요. 법도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듯이 물권법 내에서도 총론, 강론 그래요. 자, 물권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7가지 물권. 첫 번째 물권이 점유권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점유권 반대 본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듣기만 하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점유권 반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은 다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물권. 그래서 첫 번째 물권,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그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에 다시 소유권은 3가지 힘이 있어요. 내 아파트를 내가 살죠. 사용한다고 그래요. 내 아파트, 내 소유 아파트죠. 소유권은 내가 삽니다. 사용한다고 그러고 점유하면서 사용해요. 사용이란 말은 반드시 점유를 수반하는 말이에요. 사용하고. 그 다음 아니야, 나는 세줘서 월세를 받을 거야. 임대를 줍니다. 수익한다고 해요. 이익을 받는다. 받을 수. 어떤 이익? 월세 받는 이익. 그래서 내가 산다. 사용한다. 아니야, 나는 세줘서 월세를 받을 거야. 수익한다. 그 다음 팔아버려야지. 처분한다 그래요. 이걸 처분한다 그래요. 내 아파트 팔아야지. 소유권이 가진 3가지 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라고 해요. 자, 소유권은 내 아파트. 그래, 내가 살 거야. 사용. 아니야, 나 세줘서 월세 받을 거야. 수익 받는다 그러고, 처분해서 돈으로 환가해야지. 사용, 수익, 처분.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힘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 힘 중 사용, 수익, 이 파트를 내가 가지고 와요.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한다.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에요. 내가 전세를 주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소유자 대신.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파트에 제한이 들어가요. 소유자 값 대신 세입자가 삽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파트에 제한 들어간다. 어떤 측면의 제한이냐? 사용, 수익 측면을 소유자 대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익자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에서 용익 물권이라고 표현이 돼요. 용익 물권은 물권인데 소유자 대신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에요. 그럼 용익 물권에는 다시 3가지가 있어요. 일단 듣기만 하세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권. 지, 땅지, 토지지자. 지, 땅지, 토지지자예요. 지상, 지역,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3가지가 있다. 제목만 들으시고 구체적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일단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제한물권에는 사용, 수익, 소유자 대신 세입자, 전세권은 누구나 익숙하시니까 세입자가 살죠.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 들어가는 용익물권 위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담보대출 3억을 빌려줬죠. 그런데 돈을 갚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날려버려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그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자, 물권인데 앞자가 담보물권이에요. 물권인데 용익물권. 아하,
지상지역 전세권은 뭔가? 사용하는 물건이구나. 물건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에요.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담보 물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저당권이 여기서 나와요. 은행이 담보대출 그러면 아파트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날려버려요. 경매로. 이게 저당권이에요. 담보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이 설정한 물건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권법 강론에서 배울 물권 7가지예요. 첫 번째,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자, 따라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 저당권. 이게 7가지 우리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려 11문제가 나와요. 강론 파트에서.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4문제 나오고요. 지상, 지역, 전세 한 문제 해서 3문제 나오고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4, 3, 4예요.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에서 4문제. 지상, 지역, 전세에서 각 한 문제씩 3문제.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예요. 합쳐서 4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점유권이 한 문제 나오면 소유권이 셋, 점유권이 둘 나오면 소유권이 둘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요. 얘들은 거의 하나 고정됐고 마찬가지 유치권이 한 문제 나오면 저당권은 셋, 유치권이 둘 나오면 저당권은 둘 이런 식으로 분배돼요.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가장 많아요. 이게 거의 계약법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가 계약법 내용보다 더 많아요. 11문제 나오지. 작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한 15문제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잡아야 돼요. 총칙 10문제보다 더 많죠? 총칙 10문제보다 더 많아. 그래서 물권법이 어려워요. 물권법이 시험을 좀 어렵겠네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틀리면 됩니다. 우리는 난이도 중하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60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틀려주면 되고 틀리지 않을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60점 합격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중하, 난이도는 상, 중하로 나눠요. 8점 이상이 난이도 상, 그 다음에 40점에서 8점까지가 난이도 중, 40점까지가 난이도 하예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난이도 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중에서도 중중, 중상, 중하가 있겠죠. 중하가 40점에서 60점 사이에요. 중하까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거기서 틀린다. 그러면 합격 전선에 이상이 있어요. 무조건 난이도 중하는 맞춰야 됩니다. 대신 좀 어려운 파트, 난이도 중상 파트, 난이도 상 파트, 그건 틀려도 돼요. 그런 데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문제는 실수로 틀리고 그러면 합격 점수 60점 이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시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 실수가 뭐냐?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누구나 맞춰야 되는 그 난이도 하, 중하 파트에서 내가 틀려버릴 때 실수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아이고 뭐야 이거 맞췄어야 되는 건데 아쉬워하죠. 시험은 항상 실수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해요. 맞춰야 되는 문제를 실수했어. 그 실수를 줄이려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을 골라치는 거예요. 나머지 한두 개 어려운 지문 몰라도 돼요. 정답 지문 박혀있는 게 8점까지는 박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반드시 하세요. 그 파트에서 8점까지는 이상 없이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마음가짐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이것도 처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뱉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줘. 자, 총론에서는 뭘 배우느냐?
물권이란 게 뭔지, 물권의 의. 그 다음에 물권의 대상이 뭐냐,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 봤어요. 7가지 우리 시험 범위 물권. 여기 질권이라는 게 있는데 질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유는 질권이라는 물권은 전당포예요. 시계 맡기고 돈 빌리죠. 돈 안 갚으면 전당포 주인이 갖는 거예요. 내 시계를. 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동산 질권이기 때문에 동산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만 시험 대상이어서 제외.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 우리 시험 범위는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그래서 물권 종류 7가지. 그 다음에 물권이 가진 힘. 자, 법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효자하고 력자. 효력 또는 효과 그래요. 효력, 힘력자예요. 효과 효자예요. 어떤 힘이 있느냐. 물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 법은 요건 대 효과 법칙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이 일정한 힘을 줘요. 효력, 효과는 같은 말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상응하는 힘을 줍니다. 효과, 효력. 그래서 앞으로 계속 효력이 있다, 유효. 아무런 힘이 없다, 무효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법총칙 법률행위 파트는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매계약 생각하시고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 유효, 무효에 관해서 계속 배우는 게 총칙이에요. 법률행위,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유효. 아니야, 너는 계약은 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무효. 아무런 힘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무효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이제 들어요. 유효냐 무효냐 싸움이요. 유효냐 무효냐 싸움. 그게 민법 총칙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그러면 효력,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유효, 무효는 뭐냐? 법에서 힘. 효력, 힘은 권리를 말해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법이 힘을 줘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법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법이 보호를 해준다. 권리자는 보호해줘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힘력자예요. 힘을 줍니다. 그러면 물권은 어떤 힘을 주느냐? 여기에서 물권, 내 소유권, 물권하면 대표 소유권을 생각하세요. 누군가 내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내 허락 없이. 그러면 소유자인 나는 그 사람을 나가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게 소유권이 가진 힘이에요. 물권이 가진 힘.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지상지역 전세권이든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권자가 붙으면 권리자란 말이에요. 권리가 침해되면 법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물권이 침해되면 나가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물권이 침해되면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아파트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나오는데 물권자, 소유자가 한다 해서 물권에서 나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반대말이 있겠죠. 항상 법학은 반대말. 2분법에 3분도 아니야. 3개로 안 나눠요. 무조건 반대말이에요. 유효, 무효, 유상, 무상, 물권, 채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반대말은 뭘까요? 찍어봐. 자꾸 찍어봐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반대말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어떤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어떤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즉 얘들 소유자, 점유자,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자가 나가세요 하면
물권적 청구. 물권자, 누가 청구하느냐, 그 주체에 따른 구별이에요. 소유자를 비롯한 물권자가 한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뭔가 청구, 요구하는 건데 채권적이니까 누가 한다? 주체,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뭔가 청구해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를. 채권적 청구. 그래서 어떤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냐 채권적 청구권 청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자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권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물권이 침해됐을 때 나가주세요 할 수 있는 물권자가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아파트를 팝니다. 갑소유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계약, 매매 계약이죠. 대금은 5억에 결정됐어요. 계약은 5월 1일 날.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부동산은 계약금 걸어요. 5월 1일 날 계약금 10%, 5천 을이 얘한테 줍니다. 자, 아파트를 파는 사람을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 매수인. 자, 따라합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수인, 아파트를 파는 사람을 매도인. 자꾸 따라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그건 시끄러운 게 아니야. 활기찬 수업이지. 자, 넘길 도자예요. 팔매 넘길 도. 이놈은 같은 매자인데 살매예요. 아까 사고 팔고 한다고 했죠? 사서 받는다. 그래서 한자를 통하면 법률 용어가 되게 쉬워져요. 예전에 제 법대 다닐 때는 교과서가 다 한자였어.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 한자 읽느라고. 근데 자꾸 보면 한자가 한글같이 익혀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한글로 한다 해가지고 모든 교과서가 한자가 다 사라져버렸어. 대신 한자로 나올 때는 처음 어렵지만 한자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의미가 바로 파악되는데 내 후배들은 한글로 공부하잖아요. 지금 모든 책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게 또 단점이야. 하지만 시대 흐름이 한글화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 의미를 알면 법률 용어가 되게 쉬워져요. 매도인, 넘길 도만 알면 돼요. 팔아서 넘기는 사람, 매도인, 파는 사람, 받을 숫자예요. 사서 받겠지. 그래서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누군가 그러더라고. 작년 다른 학원인데, 아유, 교수님, 저는요, 매도인, 매수인 5월달 돼도 몰랐어요. 하더라고. 5월달 돼도 매도인이 매수인 헷갈렸대. 왜? 기초를 안 들어서 그래. 중간에 왔거든. 그러니까 3월달에 오니까, 됐다 들이대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헷갈린대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래. 그래서 기초를 민법은 잘 써야 돼요. 이런 간단한 게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입문과정 때부터 기초. 자,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자, 계약은 겁니다. 한 달 후 중도금으로 얼마 주기로 하고 나머지 한 달 후에 잔금으로 2억을 주기로 계약할 때 했겠죠. 자, 그러면 을이 7월 1일 날 돼서 잔금까지 전부 5억 다 줬어요. 그 다음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넘겨받는 걸 인도받았다. 이 입장에서는 넘겨줬다, 인도했다, 인도받았다. 그러면 얘가 현재 살면서 돈도 다 줬고 현재 사용한 지가 1년쯤 지났어. 돈도 다 줬고 현재 이 아파트에서 을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아파트의 소유자다 아니면 소유자가 아닐까요? 돈 다 줬고 현재 살고 있다. 소유자다 아니다. 자,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법 조문이 이래요.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이라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당신 앞으로 등기 박으세요. 이렇게 법 조문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 당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권을 먹으시려면 아무리 계약하고 돈 다 주고 당신이 1년 넘게 100년을 살아도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법이 그래요. 법이. 선생님 앞으로 갑의 소유권이 당신 앞으로 넘어왔다는,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으세요. 법조문이에요. 이게 법조문 표시예요. 이걸 법조문. 우리 법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 앞으로 등기 박으세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이전됐다 그래요. 다 한자예요. 한자.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왔다는, 이전됐다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법 규정이 박아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단어가 나와요. 소유권과 같은 물권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뭐냐? 토지하고 건물을 말해요. 토지 고정돼 있죠. 토지 옮겨갈 수 없죠. 부, 동, 움직일 동, 아니불,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에요. 토지 박혀 있습니다. 건물 박혀 있어요. 토지, 건물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 재산산자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걸 부동산. 부동산 대표,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 이게 부동산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파트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아요. 동산 파트는 볼 필요 없어요. 부동산 관련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 전문이에요. 부동산에 관해서, 즉 아파트, 건물, 주거용 건물, 아파트, 주택이라고 해요.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물권을 변동 중 하나가 취득이에요. 취득하려면 법률행위, 계약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조문이 박아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박아야 돼요. 이게 법조문 하나, 186조라고 해요. 제가 조문 숫자는 딱 2개만 얘기해요. 이 조문. 몇 조, 숫자 외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 법조문 숫자는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186조.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계약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등기하세요.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이전 등기겠죠. 등기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이것과 반대되는 게 187조. 갑이란 사람이 있어요. 갑소유 아파트입니다. 갑소유 건물. 그런데 갑이 죽었습니다. 이걸 망자 이렇게 써요. 갑이 사망했어요. 누군가 죽으면 우리 민법 규정이 상속이 개시돼요. 자, 상속이 개시됩니다. 갑다시라는 아들놈이 있어요. 배우자 없고 외아들, 외동아들 딱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놈이 상속 1순위예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직계 비속이 우리 법정 상속 1순위. 만약 배우자가 있다, 같이 공동 상속이에요. 편의상 갑다시 아들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10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0채의 소유권이 쭉 넘어와요. 상속이 난대. 자, 이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받는 사람,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 상속을 당할 피자예요.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피자가 붙어요. 피 앞으로 글자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당할 피자예요.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인, 상속을 당하는 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을 당한다,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다,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로만 예를 들게요. 이 아파트를 상속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그대로 쭉 넘어오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상속을 통해서 갑다시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은 갑다시 아들놈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자기는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문제가 발생해요. 결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반대예요.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는 등기를 해야 계약과 같은 말이에요.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취득해요. 하지만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아니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어려워져요. 자, 의사 표시가 뭐냐?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표시, 보일 시자예요. 의사, 속마음 생각사자예요. 내 속마음인 내 의사를 겉으로, 겉표, 표시. 속마음을 겉으로 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은 얘 미국 가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간 사실도 몰랐어. 며칠 후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얘 의사 표시, 법률행위를 통해서 상속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이 당신 상속 1순위네요. 아버지 재산 당신 거예요. 법이 규정. 법이 먹으라고 했어요. 법이. 얘는 평소에 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생각 1원도 없었어요. 하지만 법이 당신은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법이 강제로 먹여버립니다. 얘는 싫어도 상속 받아요. 저 싫은데요? 받아요. 소유권 바로 취득. 등기 없이. 상속과 같은 법의 규정. 법률 규정을 통해 소유권 취득하는 것. 등기 필요 없어요. 이게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면서 제일 중요해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가장 기초면서 엄청 중요해요. 합니다. 상속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은 법 규정. 우리 상속법, 민법 아까 상속법 있죠? 친족상속법. 거기에 법에서 정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은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법이 소유권을 먹여줍니다. 이때는 등기 필요 없다. 이게 187조 법 정문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반대가 법률 규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항상 반대말이에요. 법률행위 반대말은 자 따라합니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에요. 앞으로 계속 들어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 반대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법률행위가 돼. 하지만 법률 규정 의사 표시가 없어요. 법 조문이 있든 법 조문이 없어도 법률행위가 아니면 다 법률 규정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건 다 법률 규정이에요. 해당 법이 있든 없든 무조건 법률행위 아닌 건 187조가 적용돼요. 그래서 상속받은 이 아들놈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박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바로 소유권 취득.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법이 먹어 했으니까. 저는 상속받기 싫은데요? 그러면 따로 고생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 상속받기 싫다고 해서 상속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쥐가 따로 상속적 포기합니다. 고생 한번 해야 돼. 구청 가야 돼. 상속 포기서 내야 포기가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매계약, 계약이 법률행위인데 계약을 통해서 뭔가 소유권과 같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따라서 매수인은 반드시 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 하지만 상속과 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안 박아도 소유자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박아도 소유자예요. 안 박아도 돼요. 그래서 여전히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소유자입니다. 등기부 기재하고 현실 소유자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조문으로는 186조, 187조예요. 제가 단언컨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이게 완전 기초예요. 이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강론에서 계속 나와요.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 이거다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총론에서 중요한 게 부동산 소유권 같은 물건이 변동, 취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같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행위 통해서는 등기해라. 등기제도를 여기서 배워요. 물론 법률 규정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등기제도를 배워요. 이 등기 제도를 따로 2차 과목에서 배우는 게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공시법, 세법. 두 과목이 합쳐서 한 과목이 됐죠.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 공시법은 공공자의 보일 시자예요. 이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공시법의 하나예요. 공시법은 두 개로 나뉘어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 예전 말로 지적법. 대장 있죠, 대장. 토지 대장. 대장. 대장에 관한 걸 배우는 게 지적법, 공간정보법. 그 다음,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등기 봐야 되고, 대장 봐야 돼요. 토지 매매할 때는 대장 봐야 돼. 그래서 다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과목들이 우리 시험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12문제 나와요. 2차 과목에서. 여기서 12문제 해서 24문제. 세법은 16문제 나와요. 공시법이 중요해요. 24문제 나와요. 2차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 등기법이 제일 어려워요. 공법? 아니지. 그건 지저분해서 그래야지 어렵지는 않아. 등기법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등기법이 2차 과목 중에서 민법하고 제일 비슷해요. 이해해야 외워져. 이해하지 않으면 등기법 점수 안 나와요. 덮어놓고 안 외워져요. 절대로 안 외워져. 등기법은 민법하고 똑같아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외워지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리끌 짧다고 됐다 외우고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올해도 등기법 다 작살났어요. 점수 안 나와요. 왜? 공부 방법이 다 잘못돼서 그래요. 외우려고 하니까. 등기법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법이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지 않고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등기법. 하지만 상관없어. 지적법은 쉬워요. 여기서 점수 다 타요. 세법. 세법이 근데 올해 좀 어려웠어요. 쉬운 파트가 있으면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60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 맞을 시험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있으면 쉬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에 관해서 배워요. 마지막으로 물건이 죽죠. 변동은 발생, 권리가 물권, 채권, 권리죠. 권리가 변동됐다. 움직일 동자, 변할 변자예요. 권리가 변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권리가 취득, 발생하고 내용이 변경되고 또 권리가 죽죠. 돈 받으면 채권은 소멸해요. 이걸 소멸했다. 다 한자예요. 이걸 취득이라고 하고 소멸은 내 권리를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취득,
상실하고 같은 말이 발생, 소멸이에요. 그래서 을이 등기를 꽂는 순간 소유권 취득. 그러면 갑은 얘가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얘가 등기 꼽는 순간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얘는 소유권 상실이죠. 소멸. 이런 식으로. 권리가 변동, 물건이 변동된다는 것은 을이 등기 박는 순간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매도인 갑 입장에서는 소유권 소멸, 상실하고 객관적에서 보는 게 권리가 발생, 소멸하는 거고 권리 주체, 내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단어가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발생, 내 입장에서는 취득. 객관적으로 소멸, 내 입장에서는 상실이에요. 단어가 표현하는 주체에 따라 발생,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취득, 상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 우리가 공부 대상이 여기에요. 그러면 물권적 청권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얘들은 기초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10년에. 올해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원래 둘 중 하나만 나오는데 둘 다 나왔더라고. 맞출 수 있었어요. 아예 안 하지 않아. 기초로 해요. 거의 여기서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해마다 한 문제. 그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7조가 여기에요. 등기, 소멸 합쳐서 거의 등기에서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 두 문제, 물권적 청권이 한 문제 합쳐서 세 문제. 총론이 세 문제, 강론이 11문제. 물권법이 되면 민법이 쉬워져요. 민법에서 뭘 먼저 잡아야 되나? 저는 감히 얘기해요. 물권법 잡아야 돼요. 물권법이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합친 양보다 더 많아요. 공부해야 돼. 분량이. 물권법이 치여요. 문제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권법이 기초가 돼야 또 민법 총칙도 이해가 가요. 민법 총칙은 각 칙에 있는 공통분모를 뽑아낸다겠죠? 각 칙을 알아야 총칙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물권법하고 계약법 이해도가 높을수록 총칙 이해도가 높아져요. 우리 법과목은 돌고 돌아요. 총칙, 물권, 채권법 이렇게 있으면 채권법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공부를 물권법부터 시작해도 되고 총칙부터 시작해도 되고 즉 1페이지 개념이 없어요. 물고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순환해요. 어디가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거지 물권부터 공부하는 게 저는 최고로 좋다고 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권부터 입문 때 시작해요. 이걸 뭐 소유권이 뭔지 알아야지. 전세권이 뭔지를 알아야 총칙이 읽혀요. 총칙에서 소유권 내용이 계속 나와. 저놈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는 순서가 없어요.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중간에 딱 펴서 나 소유권부터 공부해볼래.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각칙부터 하고 강론부터 하고 총론 가는 게 좋아요. 항상. 총론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각칙을 보고 총칙 또는 총칙을 보고 각칙을 보면 총칙이 이해가 가요. 그런 식으로 서로 물고 늘어져요. 총칙을 전에 봤는데 이해가 안 가. 한 바퀴 돌죠. 계약법까지. 나중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또 한 바퀴 돌아서 이순환. 그러면 전에 이해 안 됐던 총칙 내용이 또 이해가 가요. 그 다음 전에 이해 안 됐던 계약법 내용, 물권법 내용이 또 이해가 가요. 그래서 민법은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해해요. 진짜예요. 이해 못하는 파트가 좀 나와요.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 파트들이 있어요. 몇 달 뒤에 이해하고요. 몇 달 뒤에 이해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음에 이해될 수가 있어요. 괜히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요. 그거 가장 비효율적 방법. 이해가 안 된 파트를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그거 빨리 버리세요. 한 바퀴 돌면 이해돼요. 다음에. 두 바퀴 돌면 이해돼요. 그걸 왜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그놈만 붙잡고 있어. 다른 거 해야지. 일단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야 돼요. 일단. 순환을 돌릴수록 이해도가 높아져 가거든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과목이라 그래요. 연결되는 과목.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냈다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라. 본인만 괴롭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고생일 뿐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에이 이해 안 돼? 다음 파트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에 봐서 이해되면 되고 안 되면 또 넘어가. 그놈이 내년 33에 나온다는 보장이 5%도 안 돼요. 안 나오겠지. 그래 버려버려. 100점이 우리 80점이잖아요. 그럼 편한 마음을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된 부분은 이해 안 된 부분대로 그냥 넘어갈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게 다 이해 안 돼요. 법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해 아직도 안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된 파트가 많아요. 이해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실수하지 않기. 실수하지 않는 게 이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만 맞추면 60 넘습니다. 난이도 때문에 그래요. 난이도 때문에 난이도 하하고 중하 그것만 맞추면 모든 과목 60 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기 작업이에요. 1년 동안 사실은. 그래요. 일단 물권의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물권법 체계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채권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이다. 담보물권 앞에 항상 채권을 붙여서 읽어요. 당분간은. 그래야 이해도가 높아져. 나중에는 이제 채권 안 하고 그냥 담보물권 할까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 담보물권, 거기에 유치권, 저당권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 자, 또 쉽니다.